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따뜻한 하루 되었나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신라 시조 박혁거세. 아주 오랜 옛날 진한 땅에는 양산촌, 고허촌, 대수촌, 진지촌, 가리촌, 고야촌이라는 6개의 큰 마을이 있었어요. 이 6마을을 사로 육촌이라고 불렀는데 가족끼리 친척끼리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루었답니다. 이곳은 큰 강이 흐르고 농사짓기 알맞은 넓은 땅이 있어 마을을 이루고 살기에 더없이 좋았지요. 사람들은 강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6마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촌장이 되어 다스렸답니다. 양산촌은 알평, 고허촌은 소벌돌이, 대수촌은 구레마, 진지촌은 지백호, 가리촌은 지타, 고야촌은 호진이 다스렸어요. 촌장들은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다른 마을과 장사하는 방법도 일러주었답니다. 또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한 일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지요. 6마을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마을이 커지면서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멀리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힘이 센 마을과 힘이 약한 마을이 생겨났지요. 그래서 6마을의 촌장들이 모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촌장 혼자 마을을 이끌어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덕 있는 사람을 왕으로 모셔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촌장들은 마을의 앞날을 걱정하며 높은 언덕에 올라 멀리 남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양산 아래 나정에서 빛이 번쩍이는 게 아니겠어요? 촌장들은 서둘러 나정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하얀 말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주 커다란 자주새갈이 놓여 있었어요. 말은 촌장들을 보자마자 히잉 하고 길게 울고는 유유히 날아 하늘 높이 사라졌어요. 자주색 알은 마치 태양빛을 머금은 듯 빛났지요. 하늘에서 천마를 통해 보냈으니 이 알은 보통 알이 아닙니다. 게다가 저 자줏빛을 보십시오. 그 빛깔이 찬란하고도 고귀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빛이 아닌 듯합니다. 촌장들이 조심스레 알을 깨자 안에서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 아이가 나왔어요. 촌장들은 사내 아기를 천으로 조심스레 감싸 신령한 냇물인 동천으로 데려갔지요. 냇물에 목욕을 시키자 사내 아기의 몸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을 보고 모였을까요? 어느새 새와 짐승들이 몰려오더니 아기를 둘러싸고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하늘과 땅도 얼쑤얼쑤 춤을 추듯 진동하고 해의 붉은 기운이 더 환하게 땅을 비추어 주었어요. 밤이 되자 달이 둥실 떠올랐어요. 이상도 하지요. 달은 평소보다 더 빛나는 얼굴로 땅을 비추었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환해진 걸 보니 아기가 해와 달을 밝게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이 아기를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혁거세라고 부릅시다. 그럽시다. 이 아기가 태어난 날이 박처럼 생겼으니 성은 박씨로 합시다. 우리는 나라를 세울 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의 왕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온몸에서 빛이 나는 신령한 아기 혁거세가 태어난 바로 그날, 알령 우물가에는 닭의 머리와 발을 가진 계룡이 나타났습니다. 계룡은 우물가를 휘감아 돌더니 왼쪽 옆구리로 여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얼굴은 총명하고 예뻤으나 입술이 똑 닭의 부리 같았습니다. 이 아기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기를 북천에 데려가서 목욕부터 시킵시다. 북천 물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자 아기를 소중하게 안고 북천으로 가서 정성껏 씻겼습니다. 그러자 아기 입에 붙어있던 닭 부리가 똑 떨어져 나가더니 반듯한 사람 입술로 나타났습니다. 입술이 예뻐지니 아기가 더 아름답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허, 몸에서 나는 광채 좀 보세요. 사람들은 알령 우물가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여자 아기에게 알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두 아기를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장차 6마을을 다스려줄 두 아기를 위해 고허촌에 있는 남산기슭에 궁궐을 지었답니다. 궁궐을 빙 두르는 성벽도 만들었지요. 그리고 두 아기를 도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궁궐 가까이로 모여들었답니다. 무럭무럭 자란 혁거세와 알령이 13살이 되자 그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혁거세와 알령을 왕과 왕후로 받들었습니다. 혁거세와 알령은 그 아래 모여든 사람들과 6마을을 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은 서라벌이라고 불렀습니다. 혁거세 왕은 다툼이 없도록 법을 만들고 죄인이 생기면 재판을 했습니다. 관직을 정해서 나랏일을 나누어 맡게 하고 논에서 벼를 기르는 농사법을 널리 알렸답니다. 군사들을 훈련시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여 땅을 넓혀갔답니다. 알령 왕후는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누에를 치게 하고 옷감짜기를 장려하였답니다. 서라벌이 살기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멀리 북쪽 사람들도 찾아오고 이웃나라 사람들도 모여들어 나라는 나날이 커져갔답니다. 혁거세 왕과 알령 왕후는 61년 동안이나 서라벌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혁거세 왕은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하늘로 올라간 지 7일이 지나자 괴이하게도 시신이 나뉘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라벌 사람들은 혁것의 왕의 시신을 모아 장사 지내기로 했습니다. 왕의 흩어진 시신을 모으려고 하자 어디에선가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시신을 모으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혁것의 왕의 머리와 팔, 다리를 각각 따로 묶고 커다란 무덤을 5개 만들어 오릉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후 알령 왕후도 곧 세상을 떠났답니다. 혁것의 왕과 알령 왕후의 아들이 뒤를 이어 남해 왕이 되었고 서라벌은 더욱 발전하여 훗날 신라가 되었답니다. 세 가지 유산.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셋을 둔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영감이었는데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영감은 세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가지도 한 적이 없더구나. 그래서 내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숨을 거두었지요. 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집도 논도 밭도 다 남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고 나니 남은 것은 긴 담뱃대와 둥글납작한 맷돌, 둥당둥당 장구, 달랑 3가지 뿐이었지요. 나이가 제일 위인 마지는 담뱃대를 갖고 기운이 센 둘째는 맷돌을 들고 신명나게 잘 노는 막내는 장구를 둘러매었지요. 형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열심히 살 길을 찾아보자. 형제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3갈래의 갈림길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꾸나. 제주껏 벌어서 재산을 모으면 이리로 돌아와 집을 짓고 함께 살기로 하자. 그럼 우리 삼형제가 다시 만날 것 아니냐. 마지는 왼쪽 길로, 둘째는 가운데 길로, 막내는 오른쪽 길로 뿔뿔이 헤어져서 각자 길을 떠났어요. 마지는 걷고 또 걸었어요.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깊은 산중인데 뉘연뉘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마침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어서 대문을 두드렸지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무 대답이 없자 마지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문 안에 또 대문이 있고 그 대문 안에 또 대문이 있었어요. 12대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니 웬 처녀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깊은 산 중에 어찌하여 처녀 혼자 계시오? 저희 식구가 원래 7인데 며칠 전부터 밤마다 한 사람씩 죽더니 이제 저만 홀로 남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죽을 차례입니다. 처녀가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마지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생각했지요.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다 손님까지 변을 당하면 어쩌시려고요. 저는 괜찮으니 어서 이 집을 떠나십시오. 하지만 마지는 걱정 말라며 처녀를 벽장에 숨게 했어요. 그러고는 처녀의 옷을 입고 촛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었어요.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이 싱 불더니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삐걱, 삐걱, 삐걱. 그 순간 촛불이 꺼지고 시커먼 것이 방 안으로 스르르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마지의 아랫도리를 둘둘 감았지요.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칼이라도 있으면 이걸 단번에 동강을 내버릴 텐데 가진 거라곤 이 담뱃대뿐이니. 이왕 죽을 거 아버지가 물려주신 담뱃대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죽자. 이렇게 생각한 마지는 담뱃대를 물고 불을 당겼어요. 그런데 담배 연기를 몇 모금 내뱉자 이게 웬일이지요? 아랫도리를 감고 있던 것이 힘없이 스르르 풀리지 않겠어요? 촛불을 켜고 보니 글쎄 길이가 10대짜나 되는 왕지네가 쭉 뻗어있지 뭐예요? 아마 독한 담배 연기를 쐬고 죽었나 봅니다. 처녀가 마지에게 절을 하며 말했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평생 모시고 은혜를 갚을까 합니다. 마침 부모님이 남기신 재물이 많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집을 떠나시지요. 이렇게 해서 마지는 예쁜 색시와 많은 재물을 모두 얻게 되었어요. 그 길로 마지는 아우들과 헤어졌던 갈림길로 돌아와 아담한 기와집을 짓고 살았어요. 한편 둘째는 맷돌을 짊어지고 한없이 걸었어요. 가다 보니 컴컴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는데 다 허물어져 가는 집 한 채가 보였어요. 문짝이 덜렁거리고 거미줄이 얼기설기한 것이 틀림없이 빈집이었지요. 여기서 하룻밤만 묵어가자. 둘째는 방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밖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니 덩치가 산만한 놈들이 방망이 하나씩을 들고 떠들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코, 내가 집을 잘못 들어왔구나. 둘째는 맷돌을 둘러매고 벽장으로 후다닥 올라갔어요.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락부락하게 생긴 놈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지요. 얘들아, 배고픈데 밥이나 먹자. 밥 나와라 뚝. 한 놈이 방망이를 두들겼어요. 거기 나와라 뚝. 술 나와라 뚝딱. 다른 놈들도 방망이를 두들기며 말했지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이며 고기며 술이
방 안에 그득했어요. 둘째가 숨은 집은 바로 도깨비 집이었답니다. 도깨비들은 밤새 먹고 마시고 춤추며 신나게 놀았지요. 둘째는 벽장 속에서 맷돌을 끌어안고 무서워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놀던 도깨비 한 놈이 갑자기 코를 벌름벌름 거렸지요.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그러자 다들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벽장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고는 점점 벽장으로 다가오더니 막 벽장문을 열려고 했지요. 이럴 때는 몽둥이라도 하나 있으면 한 대씩 후려치고 도망갈 텐데 가진 거라고는 이 맷돌뿐이니. 에이, 모르겠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맷돌이나 한번 돌려주고 죽자. 들들들. 둘째는 빈 맷돌을 돌렸어요. 텅 빈 벽장 속이니 맷돌 돌리는 소리가 우렁우렁 울렸지요. 집이 무너진다. 집이 무너진다. 도깨비들은 놀라서 우당탕 달아났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방망이도 다 내버리고 도망갔지 뭐예요. 이제 둘째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밥 나와라 하면 밥 주고 돈 나와라 하면 돈을 주는 신기한 도깨비 방망이가 생겼으니 말이지요. 도깨비 방망이를 모두 챙긴 둘째는 약속한 갈림길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형집 근처에 큼직한 기와집을 짓고 예쁜 색시를 얻어 잘 살았어요. 그럼 막내는 어찌 되었을까요? 막내는 장구를 둘러매고 걷고 또 걸었어요. 어느덧 울창한 숲에 이르렀는데 가물에 콩나듯 보이던 집들마저 이제는 한 채도 보이지 않았지요. 막내는 하는 수 없이 큰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밤이슬이나 피해야겠구나. 그런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지 뭐예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수십 개도 넘는 불빛이었어요. 호랑이들이 막내를 잡아먹으려고 떼지어 몰려온 거였지요. 막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호랑이들도 목마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놈이 엎드리니 그 위에 다른 놈이 올라타고 그 위에 또 한 놈이 올라타고 이제는 더 올라갈 곳도 없는데 호랑이들은 자꾸자꾸 올라왔지요. 막내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될 판하니 왜 안 그랬겠어요? 에구, 나는 이제 여기서 죽나 보구나. 이럴 때 활이라도 있으면 저놈들을 쏘고 도망칠 텐데 가진 거라고는 이 장구뿐이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장구나 한번 쳐보고 죽자. 막내는 신나게 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궁기덕 쿵더러러러. 그 소리가 어찌나 신명나게 나던지 호랑이들도 신이 났지요. 목마를 탄 호랑이들이 어깨를 으쓱으쓱 엉덩이를 실룩실룩. 밤새 장구치고 노래하던 막내는 아침이 되자 조심스레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호랑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죽어있지 뭐예요? 글쎄, 호랑이들이 장단에 맞춰 들썩들썩 춤을 추다가 그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던 거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럴 수도 있구나. 막내는 신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고서 형들과 헤어진 갈림길로 돌아갔지요. 막내가 갈림길에 이르러 보니 기와집 2채가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막내도 그곳에 아담한 기와집을 지었지요. 그리고 삼형제는 서로 도우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담뱃대와 맷돌과 장구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지금도 삼형제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갸웃 한다지요. 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얼굴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지요. 하지만 가엾게도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콩쥐를 위해 새 어머니를 들였어요. 새 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들어왔지요. 그런데 새 어머니는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는 미워했어요. 어느 날 새 어머니는 콩쥐와 팥쥐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를 주고 팥쥐에게는 쇠 호미를 주며 말했지요. 콩쥐는 산비탈 거친 자갈밭을 메고 팥쥐는 요 아래 고운 흙밭을 메고 오너라. 팥쥐가 나무 그늘에 앉아 펄럭펄럭 부채질을 했어요. 쳇, 일은 무슨 일이람? 콩쥐는 투덕투덕 열심히 자갈밭을 맸지요. 그런데 약한 나무 호미가 뚝 부러졌지요. 에구머니, 이를 어쩌지? 콩쥐는 부러진 호미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까만 소가 나타나더니 후다닥 후다닥 밭을 갈아주었어요. 와, 까만 소야, 고마워. 팥쥐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설렁설렁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흙밭 다 맸어요. 어이구, 우리 팥쥐 고생했다. 콩쥐도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다 맸어요. 뭐라고? 자갈밭을 다 맸다고? 새 어머니는 콩쥐가 갈아놓은 밭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이 넓은 자갈밭을 다 맸지? 다음 날 새 어머니는 팥쥐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팥쥐랑 장에 다녀올 테니 너는 그동안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라. 콩쥐가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붓는데 항아리 밑에 난 구멍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아, 이를 어쩌지? 콩쥐는 깨진 항아리들을 보고는 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두꺼비들이 넙죽넙죽 다가오더니 항아리 구멍을 꾹꾹 틀어막지 뭐예요? 콩쥐는 항아리마다 찰랑찰랑 물을 채웠어요. 두꺼비들아,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새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어요.
물을 채우지 못했을 콩쥐를 혼내줄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아리마다 가득 찬 물을 보고 그저 고개만 갸웃갸웃.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라. 속으로 가슴을 치고 또 쳤지요. 며칠 뒤에 마을에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새 어머니와 팥쥐는 고운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며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야, 너도 가고 싶으냐? 그럼 벼 9섬을 다 지어놓고 명주 9피를 다 짜놓고 오너라. 콩쥐는 한숨을 쉬었어요. 휴, 이 많은 벼를 언제 다 찢지? 우선 벼부터 찧어야겠다. 그때 갑자기 참새떼가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에구머니, 이를 어쩌지? 콩쥐는 참새들이 벼를 쪼아먹을까 허이허이 쫓았어요. 참새떼를 쫓고 난 뒤 콩쥐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참새들이 벼를 다 쪼아서 새하얀 쌀만 그득그득 쌓여있지 뭐예요? 참새들아 고마워. 휴, 이제 배를 짜야겠다. 콩쥐가 배틀이 놓인 방문을 열었더니 글쎄, 선녀가 이미 명주 9피를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콩쥐에게 비단 옷과 꽃신을 주며 말했지요. 착한 콩쥐야, 어서 이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가려무나. 콩쥐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콩쥐는 잔치집에서 서둘러 돌아오다가 그만 꽃신 한 짝을 물에 빠뜨렸어요. 마침 지나가던 원님이 그 꽃신을 보았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꽃신이구나. 여봐라,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오너라. 신하들은 꽃신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새 어머니와 팥쥐도 헐레벌떡 뛰어나갔지요. 팥쥐는 커다란 발을 꽃신에 꾹꾹 집어넣었어요. 벗어놓으시오. 꽃신 찢어지겠소. 신하들은 팥쥐에게서 꽃신을 빼앗았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지켜보던 콩쥐를 불렀어요. 콩쥐는 조심조심 꽃신을 신어보았지요. 딱 맞네. 딱 맞아. 꽃신 주인이 여기 있었군. 원님이 찾고 있어. 같이 갑시다. 옳거니, 콩쥐가 꽃신 주인이로구나. 동네 사람들은 착한 콩쥐가 복을 받은 거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원님은 콩쥐의 예쁜 마음씨에 반하고 말았지요. 그 후 콩쥐와 원님은 혼례를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자식이 없어 외로운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틈날 때마다 산신령에게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산신령이 할머니의 정성을 알았는지 할머니는 정말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구렁이를 낳았어요. 할머니가
구렁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이웃 마을 김부잣집 세 딸이 구경 왔지요. 에크, 징그러운 구렁이잖아. 첫째 딸은 콧방귀를 흥흥, 둘째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지만 셋째 딸은 방긋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나, 귀여운 구렁이네. 세월이 흘러 장가갈 때가 되자 구렁이가 할머니를 졸랐어요. 김부잣집 딸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할 수 없이 김부잣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첫째 딸, 둘째 딸은 찬바람이 쌩쌩. 다행히 셋째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구렁이에게 시집 갈게요. 얼마 후 구렁이와 셋째 딸은 혼례를 올렸어요. 첫날 밤 구렁이가 각시인 셋째 딸에게 말했지요. 나에게 된장과 꿀 항아리를 가져다 주시오. 구렁이는 된장 항아리에 한 번, 꿀 항아리에 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늠름한 선비로 변했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구렁이가 멋진 선비가 되었다며. 한양으로 과거도 보러 간다지. 사람들은 구렁이를 구렁덩덩 신선비라 부르며 신기해했어요. 두 언니는 샘이 나서 발만 동동 굴렀지요. 구렁덩덩 신선비가 과거를 보러 떠나기 전에 각시에게 부탁했어요. 이 구렁이 허물을 꼭 간직해 주시오. 그래야 내가 돌아올 수 있다오. 각시는 걱정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렁덩덩 신선비가 떠난 뒤 언니들이 놀러 왔어요. 그러고는 보자기에 넣어둔 구렁이 허물을 보았지요. 아이고 더러워라.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담? 그러더니 느닷없이 구렁이 허물을 화롯불에 휙! 구렁이 허물은 순식간에 화라락 타버리고 말았지요. 에구 이를 어쩌나? 각시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해가 바뀌어도 구렁덩덩 신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각시는 기다리다 못해 집을 나섰지요. 굽이굽이 길을 걷다 까치를 만났어요. 까치야, 까치야,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못 보았니? 저 풀숲의 벌레를 다 잡아오면 가르쳐주지. 각시가 벌레를 잡아오자 까치가 말했어요. 산 너머 깍, 강 건너 깍, 깍. 까치가 일러준 대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넜지만 구렁덩덩 신선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각시는 커다란 멧돼지에게 물었지요. 멧돼지야,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못 보았니? 저 밭에 있는 고구마를 다 캐오면 가르쳐주지. 각시가 고구마를 캐오자 멧돼지가 말했어요. 산 너머 꿀꿀, 고개 너머 꿀꿀꿀.
멧돼지가 일러준 대로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도 구렁덩덩 신선비는 보이지 않았지요. 각시는 냇가의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못 보았나요? 검은 빨래는 희게, 흰 빨래는 검게 빨면 가르쳐주지. 빨래를 끝내자 할머니가 바가지 하나를 건넸어요. 옛다, 이걸 타고 가거라. 각시는 둥실둥실 바가지를 타고 가면서 구렁덩덩 신선비가 보고 싶어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때 먼 들판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후여, 후여, 그만 까먹고 날아가거라. 구렁덩덩 신선비가 드실 쌀은 남겨둬야지. 그 소리에 각시는 얼른 바가지에서 내렸어요. 아이는 구렁덩덩 신선비 집을 알려주었지요. 구렁덩덩 신선비는 달을 향해 빌고 있었어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 어여쁜 각시를 비춰주렴. 그러자 각시가 대답했지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 어여쁜 서방님도 비춰주렴. 구렁덩덩 신선비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각시가 있었지요. 구렁덩덩 신선비는 허물이 없어져 돌아가지 못하고 각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록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먼 길을 찾아온 정성에 구렁덩덩 신선비는 마음이 풀렸답니다. 그리고 그 후 둘은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장님의 등불.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은 웃으면 얼굴에 인자해 보이는 주름이 잡혔고 따뜻해 보이는 긴 수염도 기르고 있었지요. 노인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학식이 풍부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노인을 찾아가 의논하곤 했지요. 할아버지, 제가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 저희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할아버지, 저는 내일부터 나라를 지키는 큰일을 맡게 되었어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인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노인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항상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이었어요. 아빠, 저 할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시면서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실까? 그러게 말이다.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어르신께는 차이가 없을 텐데 그 이유를 모르겠구나. 한 번은 누군가 노인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르신은 왜 밤마다 등불을 밝히고 다니시나요?
사실 빛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지 않으신가요? 그러자 노인은 대답 없이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달빛도 보이지 않고 별빛도 거의 사라진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 소년이 깜깜한 밤길을 걷고 있었지요. 이 소년은 바쁜 농사철에도 일손은 돕지 않고 놀러만 다녀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소년은 그날도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칠흑처럼 어두웠지요. 아이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애를 먹던 소녀는 어둠 속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바지를 툭툭 털고 일어났으나 몇 발자국 걷지도 않아 쿵 하고 길가 나무에 부딪혔어요. 소녀는 화가 잔뜩 났어요. 에이, 이게 뭐야. 하필이면 이렇게 어두운 날 등불을 챙기지 않다니. 집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큰일이군. 투덜거리며 걷던 소년이 어둠 속에서 간신히 보이는 건물을 보고 모퉁이를 조심조심 돌 때였어요. 가물가물 흔들흔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소년이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어느 노인 하나가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것이었지요. 노인은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소년은 등불을 챙겨든 노인이 부러워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노인의 얼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만 보니 노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소년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노인에게 말을 걸었지요. 할아버지는 앞도 안 보이시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세요? 그러자 노인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자네를 볼 수 없지만 자네는 등불 때문에 날 발견하지 않았나.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등불을 들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 어둠 속에서 부딪혔을지도 모른다네. 또 내가 등불을 들면 나는 안 보이더라도 등불이 없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어떤가? 자네도 내 도움이 필요한가? 아, 아닙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노인은 다시 자기 갈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소년은 얼른 노인을 뒤따라갔지요. 할아버지,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그동안 제 생각만 하는 말썽꾸러기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할아버지를 스승님으로 모시며 가르침을 얻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노인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스승을 만난 소년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소년은 집안일을 열심히 돕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항상 살피고 도우려 애를 썼지요. 노인의 가르침을 받은 소년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 훗날 나라에서 제일 현명한 학자가 되었어요.
학자의 지혜와 인품에 대한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 이웃나라까지 전해졌어요. 이웃나라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며 찾아올 정도였지요. 학자가 된 소녀는 여러 제자들 앞에서 옛날 일을 떠올리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가 한 소년의 일생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줄까? 꽃가마를 탄 고양이. 옛날 평안도 어느 마을에 진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어요. 농사를 지어 아내와 딸 연희랑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처지였지만 진서방은 어찌나 마음씨가 착한지 남의 불쌍한 꼴은 그냥 넘어가지 못했지요. 하루는 농사일을 끝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길 옆에서 비쩍 마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애처롭게 울고 있었지요. 야옹, 야옹. 아이고, 저걸 어쩌나. 진서방은 허둥지둥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털이 숭숭 빠진 고양이는 병이라도 들었는지 오들오들 떨며 울었어요. 쯧쯧, 불쌍한 것. 내가 데려가야겠다. 진서방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진서방의 아내는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쩌자고 고양이를 데려와요. 당장 내다 버리세요. 그러자 딸 연희가 고양이를 꼭 껴안으며 사정사정했어요. 어머니, 고양이가 자라면 쌀을 훔쳐먹는 쥐들을 몽땅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네? 아휴, 어쩌면 아버지랑 딸이 똑같을까. 알았다, 알았어. 하지만 고양이 밥은 절대로 따로 못 준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연희는 고양이를 안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다음 날부터 연희는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돌보아주기 시작했어요. 야옹아, 이리 와. 먹던 밥도 덜어주고 마루 밑에다 푹신푹신한 집도 깔아주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야옹아, 이거 먹어. 어렵게 구한 약초까지 다려 먹일 정도였어요. 물론 고양이는 날름날름 잘도 받아 먹었지요. 몇 달이 지나자 비실비실하던 고양이는 제법 살이 투실투실 찐 고양이로 변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이 고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쥐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 종일 쿨쿨 잠만 잤지요. 찍찍 찍찍찍찍찍찍. 쥐가 코앞으로 지나가도 그저 눈만 껌뻑껌뻑 할 뿐 꼼짝도 안 했지요. 이런 게으른 고양이 녀석 같으니 당장 나가거라. 연희 어머니는 부지깽이를 휘두르며 고양이를 내쫓았어요. 하지만 쫓겨난 고양이는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지요. 집 근처를 얼쩡얼쩡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슬금슬금 연희 곁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보다 못한 연희도 물었어요. 야옹아, 너는 왜 쥐를 안 잡아먹니?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밥을 많이 줄 수가 없단다. 야옹, 야옹.
고양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이내 다시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니 동네방네 멍청이 고양이라는 소문이 퍼질 수밖에요. 저런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처음에는 고양이를 겁내던 쥐들도 이젠 연인의 집을 제 집처럼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정도였지요. 세월이 흘러 연희도 제법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어요. 어허, 이제 우리 연희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진서방은 듬직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이웃마을 만보기를 사윗감으로 정했지요. 정말 잘 어울리는 한상이야.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었으니 곳간의 쌀을 팔아서라도 연희 옷도 해주고 혼인잔치도 크게 벌여야겠어. 진서방은 설레는 마음으로 곳간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몇 년 동안 모아놓은 쌀이 온데간데 없고 뒤룩뒤룩 살찐 쥐들만 우글우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쩐다. 진서방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우리 쌀이 다 어디로 갔나? 아이고. 진서방의 아내도 땅을 치며 울고불고 야단이었어요. 결국 진서방은 병이 들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아버지,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혼인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없어진 쌀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모으고요. 그러니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네? 연희는 밤을 꼬박 새며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어요. 그러나 진서방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만 갔지요. 아, 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도 없지. 마루 밑에서 날마다 잠만 자던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마당으로 나와 둘레둘레 사방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쏜살같이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진서방의 삼배두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불이 나게 곳간으로 들어가더니 삼배두건을 제 머리에다 떡하니 올렸었지요. 곡간 가운데다 향불까지 피우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느닷없이 큰 소리로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가시다니.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느 집에 초상이라도 났나? 쥐들이 구멍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둘레둘레 살펴보니 멍청이 고양이가 삼배두건을 쓰고 곡을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니 쥐들이 쪼르르 달려나와 물을 수밖에요. 고양이님,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십니까? 에고, 에고, 보면 모르겠느냐.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 나와서 절을 올려라. 고양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쥐들은 멍청이 고양이한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도 늘 고맙게 대해준 고양이의 일이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지요. 쥐들은 줄줄이 기어나와서는 넙죽넙죽 절을 했어요. 그러자 고양이는 짐짓 서운한 듯 말했지요. 아니, 초상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고양이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생각이 모자라서. 쥐들은 쪼르르 가서는 쌀을 한 움큼씩 쥐고 다시 나왔어요. 고양이는 에고에고 울면서 열심히 부조쌀을 받았지요. 멍청이 고양이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쥐들에게 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마을 쥐들은 물론 이웃 마을의 쥐들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어요. 그 바람에 연인의 곳간에는 쌀이 수북수북 쌓여갔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고양이가 열심히 곡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커다란 이빨에 멋지게 수염까지 기른 대장쥐가 문상을 왔지요. 옳지, 바로 저놈이로구나. 마침 잘 왔다, 요놈. 고양이는 쏜살같이 달려가 대장쥐를 덮쳤어요. 대장쥐는 이까진 멍청이 고양이쯤이야 하고 슬쩍 힘을 주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멍청한 고양이라도 쥐는 쥐, 고양이는 고양이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대장쥐를 옴짝달싹 못하게 깔고 앉아버렸어요. 아이고, 고양이님, 여태 잘해주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대장쥐는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요. 네, 이놈. 이젠 내가 얼마나 무서운 고양이인지 똑똑히 알겠느냐? 고양이는 잔뜩 목에 힘을 주고 외쳤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살려둔 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되도록 너희들을 잡아먹지 않으려고 꾹 참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약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쌀을 훔치다가 들키면 다 잡아먹을 테다. 알겠느냐? 고양이는 우렁우렁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고양이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대장쥐가 부들부들 떨며 애원했어요. 정 살고 싶다면 오늘 밤 안으로 마을의 쥐들을 모두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라. 알겠느냐? 고양이는 대장쥐의 목덜미를 꽉 물고는 다그쳤지요. 고양이님, 살려만 주신다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대장쥐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고양이는 그제야 슬그머니 대장쥐를 풀어주었지요. 죽다 살아난 대장쥐는 부하들을 이끌고 허둥지둥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지요. 날이 밝자 고양이는 연희의 치맛자락을 물고 곳간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연희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텅텅 비어있던 곳간이 어느새 쌀로 가득 차 있으니 말이지요. 게다가 우글우글하던 쥐들마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으니 놀랄 수밖에요. 야옹아, 고맙다, 고마워. 연희는 고양이를 껴안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얼마 후 연희가 연지곤지 찍고 시집가는 날이었어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한다. 씻은 듯 병이 나은 진서방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연희의 꽃가마 뒤를 쫄래쫄래 뒤따라가는 조그만 꽃가마 하나가 있지 뭐예요?
아니, 이게 누구야? 살그머니 가마문을 열어보던 사람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어요. 가마 안에는 색동모자를 곱게 쓴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뱀을 삼킨 나무꾼. 옛날 한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서 일어난 나무꾼 이야기를 아시나요? 꿀꺽꿀꺽 샘물을 마시다 뱀까지 후루룩 들이킨 기막힌 이야기 말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뱀을 삼켰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나무꾼의 목숨이 붙어있지 않았겠지요. 어찌된 사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날도 나무꾼은 쿵쿵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햇볕은 머리 꼭대기에서 쨍쨍 내리쬐고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지요. 어휴, 더워. 봄 날씨가 왜 이리 덥누? 나무꾼은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목이 마르지 뭐예요? 어휴, 시원한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딱 좋겠다. 나무꾼은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땅이 축축한 곳이 있었지요. 이 길을 따라가면 샘물이 나오겠구나. 나무꾼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숫꿩 한 마리가 날개를 들썩대며 춤을 추고 있었지요. 허허, 별일이 다 있네. 나무꾼은 목마른 것도 잠시 잊고 몰래 지켜보다가 숫꿩이 사라진 다음에야 그 자리로 가보았어요. 녀석, 꽁지 깃털을 떨어뜨렸구나. 나무꾼은 숫꿩의 꽁지 깃털을 만지작거리다가 등 뒤에 쓱 꽂아두었어요. 그러고는 물을 찾아 다시 길을 가려는데 글쎄 바로 그곳에 샘이 있었지요. 아이고, 잘 됐네. 이제야 살겠다. 나무꾼은 퐁퐁 솟는 맑은 샘물을 보고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꿀꺽, 꿀꺽. 그렇게 정신없이 물을 들이키다 말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무언가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것이, 그러니까 뱀처럼 생긴 것이 물에 어른거린다 싶더니 목 뒤로 쓱 지나가지 뭐예요? 꼭 입으로 들어가 꿀꺽 삼킨 것만 같았지요.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뱀을 삼켰나 봐. 뱀을 삼킨 거야. 이를 어째. 이제 난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나무꾼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손가락을 입속에 넣고 억지로라도 뱀을 토하려고 했어요. 웩. 하지만 뱀은 나오지 않고 속만 울렁거렸지요. 나무꾼은 힘들여 한 나무도 다 팽개치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시나. 살아있는 뱀을 삼키다니 복도 지질이 없네. 어느덧 하늘은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나무꾼은
비척비척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지요.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속도 울렁울렁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여보, 어디 아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저기 말이야. 아닐세.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약이라도 짓지요. 아내는 걱정이 되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하지만 마음 약한 나무꾼은 차마 살아있는 뱀을 삼켰다는 말은 못하고 곧 죽을 거라는 소리만 했지요. 나무꾼은 정말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속이 계속 메스꺼려서 당최 뭘 먹을 수도 없고 열도 좀 나는 것도 같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눈까지 희미하니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지요. 대체 자네 어디가 아픈 건가? 걱정이 된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무꾼을 찾아왔지요. 사실은 내가 숲에서 물을 마시다 그만 뱀을 삼켰지 뭔가. 나무꾼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나무꾼이 뱀을 삼켰다는 소문은 동네방네에 퍼지게 되었지요. 자네 나무꾼 이야기 들었나? 아, 들었지. 뱀을 삼켰다면서. 독이 몸에 퍼지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해. 벌써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만 있으니 독이 퍼졌으면 벌써 퍼졌을 텐데 말이야. 마침 수염이 허옇게 난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그 집 사람들은 물에 빠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저기 아래 밤나무 집입니다. 노인은 그 길로 나무꾼을 만나러 갔지요. 나무꾼의 부인은 노인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뱀까지 삼켰다는 게 사실입니까? 나무꾼은 노인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어쩐지 보통 사람이 아닌 듯 싶었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하다가... 나무꾼은 춤추는 숫공을 본 일이며 샘물을 마신 일까지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때 그 숫공의 꽁지 깃털은 어찌했습니까? 숫공의 꽁지 깃털이라고요? 아, 그거요? 등 뒤에 꽂아 두었는데 뱀을 먹고 나서 그 뒤로 어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뭔가 짐작되는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뱃속에 든 뱀을 꺼내주시는 건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기만 했지요. 물을 마셨다는 그 샘으로 함께 가십시다. 어서 앞장서십시오. 깊은 산속의 샘은 아주 맑고 깊었지요. 꼭 어디에선가 뱀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만. 나무꾼은 말을 하다 말고 울먹거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요? 샘 근처에는 숫광의 꽁지 깃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노인은 나무꾼 몰래 깃털을 슬쩍 손에 쥐었어요. 뱀을 토해내려면 다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배 물이 꽉 차야 뱀이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옵니다. 어서 물을 마셔요. 어서. 노인의 말에 나무꾼은 그날처럼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어요.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도록 말이지요. 물을 더 많이 마셔요. 더 많이. 자, 이제 뱀이 나옵니다. 어서 힘껏 토해보십시오. 웩, 웩. 나무꾼은 물을 어찌나 많이 마셨던지 뱃속의 물이 목구멍 밖으로 꾸르륵 꾸르륵 넘어왔어요. 그 틈에 노인은 숫광의 꽁지 깃털을 샘에 슬며시 띄웠지요. 뱀처럼 길쭉한 깃털은 물에 둥둥 떠서 흘러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저기 뱀이 가고 있어요. 나무꾼은 숫광의 깃털을 보고 놀라서 외쳤어요. 숫광의 깃털은 물에 둥둥 떠서 점점 눈앞에 사라지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두 손을 번쩍 지켜들었어요. 만세, 만세. 이제 난 살았다. 나무꾼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치고 노인에게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나무꾼은 끝내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뱀을 삼켰다가 토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툭툭 털어내었다는 걸요.